전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핸드폰 끄셨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요즘 학생들, 청년들이 그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보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한테 이런 드라마 새로 나왔으니 한번 보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해요. 여기 22부작 드라마이거든요. 그래서 한 11시간을 봐야 되는데 참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대한민국에서 1년에 드라마 빼고 영화 몇 편 정도를 만들까요? 대한민국에 1년 동안 나오는 영화 편수 50편보다는 한참 많습니다. 한 1000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 영화도 있고 다큐도 있고 작은 조그만 게 영화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영화관에 걸리는 편수가 한 20-30편 정도, 좀 많은 50편 정도 되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죠. 그 남북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기엔 양적인 차이나 질적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북한에는 2025년도 이 드라마가 하나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몇 편 나왔을까요? 2024년도에 한 편도 안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만들었어요. 김정은 시대 때 하면 영화, 노래 이런 게 해마다 막 쏟아지다시피 해서 많이 만들었는데요. 김정은 때는 정책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영화 예술인들이 뭘 도움을 줬어 우리 사는데? 과학자들 우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과학자들에게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 새로 지어서 누구한테 줘요? 옛날에는 예술가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과학자들, 미래과학자 거리, 이런 과학자 거리들을 만들고 과학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술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모처럼 만에 나온 이 드라마이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 시대가 2012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드라마 나오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옛날 얘기가 소재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진년의 신만이들 같은 경우 임진왜란 때 인삼을 지킨 신만이들 얘기들, 아니면 이제 전쟁 때 얘기거나 일제 식민지 시절을 소재로 했었고, 이게 처음으로 김정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 잡지에서 소개한 백각발의 새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소개글 표지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이게 수표입니다. 김정은이 사인한 거예요. 수표는 사인을 북한의 수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제를 맡을 때 들어가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수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건 위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했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신문에 이건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 사업들은 다 이렇게 결정을 맡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학예술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를 제작할 때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는 다 당의 정책에 빗나가는 작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본을 처음에 올리면 올린 대로 작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중간에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영화 드라마 가기 전에 잠깐 북한 드라마 영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메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강의 계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본입니다. 누가 보는 대본이냐면 최고 지도자. 여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본 대본이에요. 영화 피바다
본 대본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관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카펫에다가 딱 보관해서 유리액자로 보관하고 거기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경연 최고 영도자께서 언제 보아주신 영화 대본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북한 예술영화 촬영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문화성 혁명사적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화성 혁명사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학, 음악, 미술, 공연예술, 교회 섞어서 관련되어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도했던 사적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영화소 와서 이렇게 했던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이렇게, 말씀판이라 그래서 새겨놓기도 하고 있고요.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읽어드리면,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 예술 영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만들라는 거죠. 노래를 들었는데 저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야, 저 주제 북한식으로 하면 저걸 종자로 해서 영화를 좀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몇 편쯤 만들었냐면 처음에 10편 만들었다가 30편 늘렸다가 50편 늘렸다가 100편으로 만들어봐 해서 100편 찍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80만 6편 정도까지 나왔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 드라마 제작할 때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영화 감독을 만나가지고 왜 찍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직업이 그런 거니까. 요새 뭐 하세요? 무슨 작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고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필요합니다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내용이 굉장히 건전한 주제로 나옵니다. 건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하고 정치적으로 좋은 주제를 소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강검진을 맡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의사가 권해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근데 몰래 피우죠. 그러다 걸려가지고 망신나고, 근데 진짜 결심해갖고 담배 안 피우겠다. 이런 한 내용이거나, 시대에 따라서 이게 휴대폰 에티켓 사용에 관한 단편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인데요. 이걸 토막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형식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긴 이야기가 많지 않고요. 긴 건 보통 연속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건 단편 10분, 15분 정도? 이건 토막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토막극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제목이 너무 무섭다. 좀 바꿀 수 있느냐? 네, 짧게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내외로 에피소드를 좀 중심으로 해서 풍자적으로 그린 이런 주제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남자가 휴대폰을 쓰는데 버스에도 쓰고 극장 가서도 쓰고 그러다 가면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토막극들이 있기도 하고, 이건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미감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제를 담은 토막극입니다. 좀 멋있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런 화려한 옷차림도 하고 이런 나팔바지 이런 것도 입고 갔는데 동네 그 같이 온 모임 사람들하고 차림새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미감에 이런 옷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 되면 라디오, 텔레비전 나와요. 여름철 여성들의 옷차림 이런 거 입어라. 남자들은 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그냥 짧게 깎고 다니면 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교양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뭐냐면 공중전화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끼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이거 안 됩니다. 19금. 요즘에는 29금, 39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영화의 키스신, 배드신 이런 거 노출 없어요. 네. 나쁜 거 안 됩니다. 뭐 싸우거나 폭력적인 거 안 나오고 칼부림하고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욕하는 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것은 나오기는 하는데 좋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거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배 많이 피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담배도 안 나오고 있고요. 청소년들 부모한테 대들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북한 영화나 드라마는 전부 다 EBS 교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인데 영화나 드라마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현실은 잘 없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장님 아들이 거기에는 이제 일반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결혼하는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반대와 같은 일을 일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꾸며서 이제 흥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은 좀 극적인 현상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역사 인물들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 제일 좋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순신. 훌륭하시기도 하시지만 해군 참모총장에서 삭탈관직돼서 평민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거든요. 제일 재미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율곡. 왜 이율곡 관련된 드라마가 없냐면 뛰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천재였었기 때문에 9번 시험을 다 수석했습니다. 수석.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과 기대치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모든 이야기들, 이런 갈등 관계가 에피소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가장 야한 장면들입니다. 85년에 나온 봄날의 눈속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장면,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한 영화를 평가받았던 배경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었고요. 노동계급 편에서 처음 이런 장면들이나 이걸 찾았습니다. 20년 걸렸어요. 제가 북한 영화 그렇게 보면서. 네. 또 하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귀신 나오는 거 없어요. 북한에서. 요즘 귀신 나오나요? 올여름 혹시 남양특집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오라의 공동묘지 아니면 잘 안 나오죠. 예. 좀비도 없습니다. 좀비는 원래 우리나라 건 아니었죠? 그치? 어떤 문화든 간에 그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화됩니다. 이 좀비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한국화가 됐냐면 세계에서 제일 빨라졌어요. 원래 좀비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한국인의 정서는 느린 거에 용납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좀비가 막 뛰어가고 이런 좀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귀신 얘기는 이렇게 문화라는 게 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시대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귀신 얘기가 없어졌어요. 옛날 이야기에는 다 귀신이 나오죠. 귀신의 성별은 뭐가 많습니까?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95%가 다 처녀 귀신들이에요. 왜 처녀 귀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무서운 존재로 변했을 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조선시대는 사회에서 제일 약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처녀가 제일 약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원한을 갖고 죽어서 귀신으로 나타났을 때 공포가 커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여고 괴담으로 나타납니다. 여고생이 제일 약한 존재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미투 이후로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비가 왜 유행을 하냐면 현대인의 특성이 좀비하고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삶이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생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하고 이런 모습들이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 좀비의 삶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게 확산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북한 늑대인간도 없고 흡혈귀도 없고 요괴도 없고 천사도 없어도 왜? 사회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심령적인 것들은 비과학적인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있었던 옛날 얘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한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들은 문학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로봇도 등장하지 않아요. 세계의 주인은 뭐다? 사람이고 기계는 인간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사람이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북한 서사물들은 주인공이 다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재밌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훌륭하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북한 영화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도라지꽃이라는 영화제인데요. 80년대 나왔어요. 이때 북한 영화가 최전성기였었습니다. 영화를 잘 찍기도 했었고요. 남북 영화가 처음으로 만난 게 한국에서 아니었고 뉴욕 퀸즈 대학인가 거기서 한번 남북한 영화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 영화 한 5편 정도 선정이 됐고 한국 영화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때 제일 우선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여성 새마을 지도자예요. 폭격에 의해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간 벽계리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출세를 하고 싶어서 도시로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우리 도시 가서 성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합니다. 떠나면 어딜 떠나겠느냐. 자기가 나고 자란 이 동네를 떠나서 어디 가서 성공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남자가 떠나간 사이에 이 남자 남아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 고장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 남자가 떠나간 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이다. 살기는 농토를 바꾸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전봇대를 와서 전기도 끌어들이고 산도 개간해서 목장도 만들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비행사 기령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자폭 영웅, 북한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련혁명 결사홍이 대표적인 본보기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뭔 사람이냐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명절 훈련을 하다가 원산 비행자 훈련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기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부에서 탈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탈출하려고 봤더니 이 비행기가 원산 시내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고 북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심 한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최고 지도자 관련 동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기술을 꺾고 비행기와 함께 자폭을 합니다. 영화상의 대사는 그래요.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말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저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길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비행사가 됐습니다. 어디서 근무할까요? 아버지가 있던 곳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만나줬어요, 누가? 김정은이 가서 만나줬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인민들을 보살핀 이런 관계들이 북한 드라마의 주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 때 이제 서사 얘기를 조금 넘어갈 건데요. 김정은 때는 확실히 체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정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을 통해 가지고 삶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나가는데 북한은 지도자의 어떤 교체가 굉장히 긴 텀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좀 늦긴 하지만 김정은 때는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김정은 때 가장 2016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이게 지금 북한에서 청년들에게 모범으로 삼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많아요. 북한은 되게 이제 실제 이야기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예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실천 보고 따라가는 인물. 상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입니다. 무슨 상을 받았냐면 여기 보시면 김정일 청년 영예상입니다. 1년에 한 명 뽑아요. 올해 가장 우수한 청년 한 명 딱 뽑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영예상을 수상을 했고 18살 된 여성이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의 고아를 키운 처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이제 노동당 당대회 때 이 이야기가 보고가 돼서 북한 전역에 알려졌고요. 그러고 나면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북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했다는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주로 뭐 재산이 얼마, 빌딩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행사 때 보면 내가 이만큼 사회에서 받았다는 훈장을 이렇게 달고 있듯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영화 소설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일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많은 이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자기 꿈을 키우지 못했었는데 이게 늘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애육원도 만들고 뭐 유치원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고 잘 자라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장군님의 고민을 덜어주는 모범 청년으로 표창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하루낮 하룻밤이란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역시 간호사입니다. 어린 간호병사가 김일성 수상 시절에 김일성을 해치려고 했었던 반종파들의 그 살해 음모를 잡아가지고 신고해서 살려낸 이야기 스토리예요. 북한에 이제 반종파 투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협동화라든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김일성을 축축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사전에 포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했었던 그 사업을 이제 저지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간호사죠. 간호병사가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의 뺏길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해서 신고를 해서 수령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예요. 2019년에 김정은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매우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노동당 일당 독재, 수령 독재를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 체계가 뭐냐면 수령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거든요. 수령은 무오류성이에요. 수령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충성의 조건이었는데 2019년도 하노이는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뭐라고 했냐면 수령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존재다라고 재평가를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김정은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이런 예술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영웅들은 어떤 영웅이 되냐면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영웅이 아니라 수령님을 지킨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노병세대, 전승세대들이에요. 지금은 보면 6.25나 기타 주요 청년들 행사 때 보면 수령님을 지켰던 이런 그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모임이 행사가 전국에서 나옵니다. 그 상봉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전승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백각발의 새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었고 많은 관심을 좀 끌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김정은 시대 최초의 현실 배경 드라마이다. 4월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6월 24일까지 22부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높게 굉장히 화려하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북한에서 제일 많이 평가됐었던 석겨울이라 새봄이란 작품에 이어서 버금가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영화가 상당히 사실적이에요. 이 영화가 주목되는 것은 사실적이다. 현장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 자, 요거 혹시 누가 읽을 수 있으세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아, 너무 짧게 했구나. 주인은 어디 가고 우리가 뭐 소장농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동농장이잖아요. 협동농장인데 우리가 뭐 보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여러 명이 일을 하는데 사이에 농장원들 사이에 갈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농장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농장 안에 땅을 분조별로 나누고 농사 지을 땅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좋은 땅을 주고 쟤는 좋은 땅을 주느냐, 이런 갈등도 심하고, 왜 나는 힘든 일을 시키는데 왜 쟤는 좀 편한 일을 시키냐, 이런 갈등도 있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뇌물로 반장한테 뇌물을 싹 북한식 표현으로 고이고 빠졌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소작인가? 왜 저 없는 것까지 농사를 지어줘야 돼? 라고 하는 내부 문제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실 문제를 많이 닮았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자체가 가서 3개월 동안에 직접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보다는 굉장히 이런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잘 와닿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원일기 보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와 있었고요. 보통 현장 체험이라 그러는데 앞서 했던 우리 집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배우를 캐스팅하냐면 그 주인공의 나이가 16이다 그러면 18살 동갑내기를 데려와서 연기를 시켜가지고 배우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을 짓기 위해서 극작가, 작가라든가 배우들이 가서 현장에서 생활하며 살면서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사실성이 높아졌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2015년, 18년, 2022년, 2023년에 드라마가 나왔고 이번에 5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12년 만에 5편의 드라마가 나왔다는 많이 나온 건 아닌 거죠. 2015년에 방탄벽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방탄벽은 뭐냐면 방패가 모여가지고 수령님을 지켜나갔다라는 14부작 드라마인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9번인가 재방영이 됐습니다. 14부작짜리를 돌리고. 네, 내용은 보면 이제 아버지가 김일성 부대 항일혁명 유격대를 지키던 특수요원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어떤 음모를 막아내는 스파이 영화인데 북한에서 반탄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반부 1부에서 7부까지고요. 8부서부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음모를 막아낸다는 이런 얘기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나온 거는 이제 임진왜란 속에서도 고려 인삼을 지켜낸 신만이들 얘기고, 그 다음 2012년은 마지막 하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화입니다. 박영순이라고 하는 70년대 세계 탁구 선수권자, 북한의 이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우승을 했어요. 인도 칼카타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우승을 했는데 이 장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준중결승에서 정현숙 선수, 대한민국 정현숙 선수하고 준중결승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16대 20으로 정현수도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해요. 보통은 이런 영화 만들면 우승할 때 결승전 장면을 포착을 하는데 이게 조금 남북관계를 좀 최근 의식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대한민국 선수하고 대결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검찰 일꾼의 수기인데요. 이게 1950년 8월 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6.25 전쟁 때 북한 입군 군복 3,000벌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대형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중앙검찰소에서 이 사건을 추적해내는 작업 과정을 드라마로 만들었었어요. 네.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조국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짝 경계를 해야 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텔레비전국 창작사에서 만들었었고요. 한국 드라마에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자, 북한에서 영화는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볼까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봐요, 영화를요? TV에서. 북한에서 영화는 영화관에 봅니다. 극장은 좀 달라요. 극장은 공연장인 경우가 많고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데 영화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걸 특이하게
1, 2, 3, 4, 5, 6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부씩 영화관에서 틀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그런 형식이고, 김정은이 얘기했었던 그 많은 현실감 있는 소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굉장히 옛날엔 정말로 훌륭한 협동농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활력을 잃고 전국에서 꼴찌가 문제가 된 이 백항리라는 곳에 김영범이라는 형섭이라는 리당비서가 새로 부임해가면서 농장원들을 다 보금고 와서 마침내 다수학 농장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주제는 뻔한 겁니다. 근데 스토리 자체가 되게 반전이 많은 이야기들이고요. 무엇보다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냅니다. 여기서 뭐냐면 비리 당원이 등장을 해요. 도농업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비료 빼돌려가지고 시장에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많은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 격리 관리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쫙 한 다음에 아 고생했어 당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너 쌀 한 100톤만 갖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농촌의 현장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남녀 애정 서사가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나오고 있는데 새드엔딩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올해 2월달 우연하게 이제 뭐 학술대회가 있어서 호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일행을 태워갔던 버스 운전사가 한국 드라마 K한류의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뭘 봤냐, 드라마 뭐 봤냐니까 뭐 3달 갯마을 차차차부터 시작해갖고 알지도 못한 드라마까지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주인공이 죽는 게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외국은 주인공이 안 죽어요? 외국 영화는 무조건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답니다. 근데 한국은 보니까 주인공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가장 히트 친 게 있어요. 넷플릭스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보신 분 되게 재밌어요. 보셨어요? 그게 유튜브에 짤로 몇 개가 떴는데 이걸 극장에서 상영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극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청소년들이 와서 극장에서 춤추고 막 난리 나면서 마지막 엔딩에 이제 진우가 자기 혼을 루미에게 주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막 울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면 거기는 당연히 밑에서 키스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에게 이걸 주고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인상적인 것 같은데 북한도 다 해피엔딩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면 남녀가 사귈 때는 무슨 목적으로 사귀냐면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고 수령님의 당의 지침을 완성하기 위한 사상적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남자들에게 호감을 가는 포인트가 있는 게 진정으로 장군님 말씀을 따르는 진면모를 발견할 때 이렇게 러브라인이 그려지는데요. 새드 엔딩이에요. 두 커플이 나오는데 한 커플이 죽어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리당 비서로 백항리라는 곳에 리당 비서로 내려갑니다. 갔는데 엉망이에요. 당에서 얘기하는 거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할머니 애국농민을 구월야라고 애국농민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은 왜 이렇게 이 동네가 이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 것, 안 좋아진 것은 간부들 때문이다. 니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현실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현실도 맞지 않게 자꾸 이제 내려먹이는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 뭐냐면 북한은 땅이 누구 거냐면 국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는 1년 동안 농사 짓고 나면 토지 이용료를 국가에 내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데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땅이 국가 거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토지 이용료를 국가에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수확 분배를 합니다. 수확하고 나면 그것들을 떼고 나머지 분배를 해주는데 분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와가지고 애국미 바치라 뭐 하라고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뭘 믿고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간부들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농촌에 있지도 않고 송복만 하면 다 도시로 떠나고 가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농촌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농장원들이 안 믿어요. 쟤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면 군으로 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족들 다 데려오겠다. 데려와요.
근데 부인이 반대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는 못 데리고 간다. 왜? 쟤 거기 보냈다고 대학 어떻게 가려고? 쟤 외갓집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들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도 농업부장입니다. 같은 당원인데 행정일권하고 정치일권 조금 구분이 돼. 도에서 농업 전반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백학리의 이제 협동농장이 다수학으로 생산고가 많아지니까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군에서 당사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폼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너 조금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너가 자발적으로 내라고 했다는 걸로 처리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인입니다. 이 사람 부인인데 그렇게 빼돌린 농장 쌀이라든가 농작물 비료 이런 것들을 농작물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팔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주의해라. 이 언니 얼굴에 흙탕물 튀지 않게. 나한테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당 간부의 비리들 가감없이 묘사를 하고 있고, 보통은 뭐는 북한 드라마는 다 해피엔딩이에요. 끝에 가고 내가 잘못했어. 그 다시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끝까지 잘못을 파헤치고 고발합니다. 이상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 여성이 이제 좀 문제적 여성으로 나옵니다. 서명실이라는 여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언니하고 결탁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일하는 날에도 빠져가지고 이제 농장 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언니하고 결탁되어서 쌀 팔아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어느 정도냐면 그 농장에서 이제 축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좀 꼬달라, 염소 좀 몇 마리 좀 빌려주면 내 가을에 가서 수매서 갚을 테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 농장에서 돼지 빌려간 것도 아직 안 갚았는데 내가 뭘 믿고 빌려주겠냐고 거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집이 없어가지고 다 합숙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과학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앉아갖고 모여가지고 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게, 아버지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우리 백학리로 가야 된다, 이사 준비하라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들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젖어 있죠. 내 시골 학교 가기 싫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무시하고, 촌사람이라고 놀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습니다. 맞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찾아가고 죄송합니다.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실태를 조사하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갑니까? 라고 했더니 작년에 우리가 12명이 대학 지원을 해가지고 3명밖에 못 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하죠. 특히 실력 있는 과학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근데 마침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오세요. 김책공대 수석 졸업생, 최우등 졸업생이 탄원해서 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당 책임비서 딸이었어요. 군당 책임비서가 자기 딸을 그 학교로 보내는 것이었고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 아버지는 얘가 이제 대학 가려는 진로를 꺾어가지고 사범대학으로 입학서를 씁니다. 너 가서 사범대학 가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학생들 자체가 이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 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권력 비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아들이 너 어디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원의 기사장 딸이 같은 반이었는데 자기도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둘이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은데 폰트라 그러는데 티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장 부인이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른 데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 써주세요. 아무렴 우리가 이당비사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 불러가지고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가 해주 사범대학 가 이렇게 아들 진로를 꺾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포착하는 곳 지점 자체가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을 청년들이 이렇게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있고, 맨날 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 하라고 이렇게 컴퓨터실 만들어 놨는데 가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이 아파가지고 귀한 녹용을 구해왔는데 이게 가짜입니다. 염소 뿔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만든 가짜 녹용을 거래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보면 표준 약국이라 그래서 약국이라든가 의약품들을 시장을 통해서 구매하지 말고 약국을 통해서 구매하라고 계속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해야 될 이유를 이런 드라마의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모습인데 이렇게 뭐 엑스레이 사진 찍는데 다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시설도 되게 열악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인 게 뭐냐면 개인 감정을 많이 좀 들어요. 특히 남녀 간의 애정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를 좀 합니다. 이 남자가 뺨을 맞는 건 뭐냐면, 얘가 처음에 이 남자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밤길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랑 고백하려고 나타났다가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뺨을 때려요. 그래서 남자가 뺨 맞는 장면은 저희 처음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지만 이때 남자가 또 거절을 해요. 우선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처녀가 눈을 흘리며 추파 던지면 고맙수다고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에 했던 시월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이 친구가 이제 농업연구사이고 이 친구가 검사입니다. 그 농업부장의 아들인데요. 내가 우리 영덕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처녀 쪽에서 먼저 돌아서줘 라고 하면서 선물로 하나 줍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통 돈봉투 주잖아요. 이거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쇠타를 줍니다. 쇠타 주면서 입어 이렇게. 그래도 안 헤어지니까 이장비서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영덕이 문제인데 경민지 하는 처녀를 자꾸 따라다니다가 장가 못 가겠다. 진성이 엄마가 여기 합숙소에서 쫓아내줘 이렇게. 악역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커플인데 헤어지지 못하고 여자가 죽어요. 피마른 병이라 백혈병인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이게 장면을 보면 대사가 죽이죠.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 경민은 내 여기에 있다고. 이런 대사를 치기도 하고, 내가 내 가슴에 아픈 칼을 박자고 우리가 인연을 맺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대사들, 옛날에 이런 거 다 금지됐던 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남긴 사진을 보면서 추억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자가 이제 박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영양냉장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병 때문에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남자를 우연히 만나는데요. 공원에서 사진 찍자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찍자 그랬는데 같이 찍지 말고 나만 사진 찍어달라라고 해서 이런 사진들을 남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애틋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있고요. 죽기 전에 예쁜 모습을 남기려고 했었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학위 논문, 농학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하고 쓰러지고, 이 연구를 가지고 국가최우수과학기술자 연구상에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엔딩이 끝나는 슬픈 인연의. 이걸 해피엔딩은 분명히 아닌 이런 엔딩은 처음 나타난 장면이었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뭐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보통 북한 드라마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20분 정도로 추격하면 되게 재밌는데 20분 정도면 끝날 얘기를 2시간 동안 늘려가고 되게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중간중간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섞으면서 반전을 많이 보낸 이런 드라마입니다.
장면도 좀 많이 바뀌어져요. 컴퓨터 기고라든가 무인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농업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조종하는 모습을 등장하기도 했고요. 촬영에서 이런 장면들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중심의 이런 장면들, 이것도 예전 북한에서 금기된 장면이에요. 왜 금기냐면 저 태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장군,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만 등장할 때만 뒤로 역광으로 딱 비치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는데 리당 비서가 감히 이런 장면의 주인공이 올랐다는 것도 엄청난 변화, 반전. 되게 영상미를 좀 많이 장면들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죠. 농장홀에서 엄마하고 딸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달을 쳐다보이는 이런 몽환적인 장면은 또 많이 연출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흑백으로 처리해버려 가운데만 칼라로 스포트라이트 주는 방식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조명을 흑백으로 처리하고 가운데를 칼라를 주는 방식의 장면들. 이건 드론 촬영이죠. 공중의 드론으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는 오토바이 추격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장이 비리를 알고 당에다가 알리겠다라고 가는데 뒤에서 비행기를 쫓아오는 이런 장면들, 그 자동차 추격신 같은 장면들을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광고화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해요. PPL 같은 거. 이렇게 거기 보시면 명태 식혜도 등장하고 있고요. 망고 단물들, 이런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좀 영상에 비치기도 하고 있고. 이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리당 비서가 협동농장에서 다수학을 일굽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날이어갖고 참여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군당에 신소하러 가는 사이에 이 농업부장이 차를 쫓아갖고 차 세워 얘기 좀 하다가 모퉁이를 돌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분배 현장에 못 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부인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장면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휴대폰 사용도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게 요겁니다. 최고 지도자 사진이 안 등장해요. 보통 이제 장면 비치면 뒤에 집에 보면 이제 지도자 사진 이렇게 항상 늘 걸려 있는 모습이 필수적인 도구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당 간부 책상에는 회의 장면은 다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북한의 국기고요. 이게 국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양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무궁화로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앙기구들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한의 국장입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이후에는 국가 상징물들 전면에 배치시켜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당원들의 생활 속의 옷차림에 보면 전부 다 국가 상징물들을 전부 다 쓰고 있고요. 집에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소나무 그림입니다. 소나무 그림을 왜 벽화에 그렸을까요? 예전에 드라마 나올 때 보면 뒤에 딱 걸려있는 게 장군님 식설 뭐 이런 거 걸려 있었어요. 성군 말리 이런 거였었는데 저게 북한의 국수, 국가나무입니다. 북한의 국가 상징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10개가 있는데요.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5개를 새로 지정하거나 바꿨어요. 그만큼 국가를 매개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상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서 9.19 합의했었던 영상 자료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서명할 때 뒤에 뭐가 있냐면 큰 그림이 있는데 소나무 그림이 있고요. 그 소나무 위에 참매가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로서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걸어놓고 그렸던 것인데 가정에서도 보면 옛날에 있었던 장군님이 올라가 있는 혁명투쟁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국가 상징물인 소나무 그림을 뒤에다가 배경으로 쓰고 있다. 이 학생이 쓰고 있는 메고 있는 가방 브랜드도 소나무 가방이에요. 혹시 핸드폰 꺼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나무 책가방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저 책가방에 담긴 장군님의 지도 이런 것들 혁명 일화로 다 소개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냐면 김정은이 그 바쁜 서해 위성 발사 시험장으로 가던 그 바쁜 길을 멈추고 평양시민위원장을 불러가지고 그 가방공장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방공장 우리 아이들에게 조국의 기상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가방을 만들게 했고요. 거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평양 가방공장 지배인의 며느리가 해외에 갔다가 가방을 하나 선물로 사와서 딸에게 선물로 줬는데 딸이 다음날 학교 갔다 울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왜 우니? 이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놀린다. 뭘 놀리냐. 그러니까 너는 왜 가방에 쥐가 그려진 걸 메고 다니니? 이렇게 해서 놀렸고, 그러면서 우리 장군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기상에 실린 소나무 책가방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이해하는 스토리,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는 최근에 우리 국가 제1시대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국가 상징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황해남도로 나오고 있고요. 백성리로 아마 나오는데 행정지명은 황해남도 백성리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변형해가지고 백학리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는 이제 황해도를 둘로 쪼갰어요. 쪼갰고 북한에서 제일 많은 곡창지대입니다. 북한에서 황해남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식량도, 농사도 이렇게 불러요. 북한 식량 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한이 식량 생산이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큰 자연재해가 없으면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오냐면 개성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그때는 반드시 쌀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네.